지난 국군의 날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현무5가 등장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무5가 등장하자 전 세계 각국에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현무5는 직진을 하다 갑자기 좌우로 측면 기동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이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바퀴의 방향을 틀어 대각선 방향으로 주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무5의 그 위력과 사거리가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수치를 뛰어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세계의 언론들에서도 단연 화제거리였습니다. 각국 방송사들은 현무5가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 차원 더 발전한 한국의 군사력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의 글로벌 뉴스 방송인 WION에서도 현무5에 관한 내용을 심층 보도하고 나섰는데요. Now, the Hyunmoo-5 is the Republic of Korea's latest ballistic missile. It will be displayed during the ceremony at the Seoul Air Base in Cheongam and a military parade in downtown Seoul on Tuesday. Now, the Hyunmoo-5 is equipped with the world's heaviest warhead. It's a monster missile. The missile is the centerpiece of the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Plan, which is the latest stage of Seoul's three-axis deterrence structure against North Korea. So the KMPR plan involves striking North Korea's leadership in retaliation of any nuclear or conventional first strike. It targets Kim Jong-un's potential hideouts and military bunkers. The maximum warhead weight of the Hyunmoo-5, it reaches 8 to 9 tons, which is almost twice of North Korea's KN-23. The minimum range of the missile is 300 kilometers. It's based on its weight, which can be expanded up to 3,000 kilometers. Based on the weights of the warhead then. It can attain the speed of 10 times the speed of sound while in the descending phase. It can target North Korean leader hiding underground as it can destroy structures deeper than 100 meters. 현무5를 한국의 괴물 미사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었는데요. 미국과 폴란드 언론에서도 한국이 핵 수준의 괴물 미사일을 공개했다고 주목하며 이 미사일을 통해 북한 정권은 괴멸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러한 반응에 북한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현무5의 위력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북한에서는 모처럼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워 쓸모없이 몸짓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며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은 비핵국가의 숙명적인 힘의 열쇠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했다며 핵 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비꼬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날선 반응은 현무5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더욱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무5를 어떻게든 흠잡으며 애써 무시하려는 북한과 달리 북한 외의 주변국들인 중국과 러시아는 현무5의 등장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방송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 현무5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군사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무5의 실제 성능을 분석하고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전에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8톤에 달하는 탄두 중량은 무시무시하지만 중국에는 위협적인 무기가 아니라며 합리화를 했었습니다. 사거리가 300km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군의 날 행사로 현무5 미사일의 실물이 공개되며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돌린 시뮬레이터에 돌려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현무5의 탄두를 1톤 이하로 줄인다면 사거리 500km 이상의 대륙 간탄 도미사일 ICBM급의 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죠. 미국과의 핵전쟁까지 대비하고 있는 중국은 어떤 나라보다 철저한 핵 방공호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미국이 핵을 쏘면 중국군 수뇌부는 방공호에 숨어 핵공격을 넘긴 후 미국에 반격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하지만 현무5는 중국에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을 무기라는 것인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는 탄두 중량 8톤의 쇳덩어리가 고고도에서 떨어질 때의 속력은 마하 10 이상이기에 소행성이 지면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현무5가 지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웬만한 도시 하나를 뒤덮을 것이며 그 살상 반경은 수킬로미터가 될 것이다. 또한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 터지면서 2차로 생기는 지진파는 모든 건물과 지하 벙커를 날려버릴 수 있다며 사용할 수 없는 미국의 핵무기보다 한국의 현무5가 더 두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국 군사 전문가는 현무5에 대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이 무기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중국 베이징 국방대학의 군사학 교수라고 밝힌 한 군사 전문가는 현무5에 미국의 핵탄두가 결합된다면 중국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핵자산을 재배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군사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도 한반도에 상시 배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비밀리에 현무5에 탑재되어 중국을 노리게 될 핵미사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핵 투발 수단들은 최소 괌과 같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핵을 쏴도 중국에서 탐지하고 수뇌부들이 대피하거나 요격 및 반격에 나설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옆나라 한국에서 현무5에 핵무기를 실어 발사한다면 중국 수뇌부들이 대응하기 전에 수도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대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현무5는 단 5분이면 베이징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지난 국군의 날에 현무5를 공개함과 동시에 핵전쟁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전략사령부의 부대 구호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압도적인 힘인데요. 이러한 부대 구호에 걸맞게 전략사령부는 우리의 재래식 첨단 무기와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우수한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하겠다고 선언하니 중국에서도 핵탄두 현무 같은 게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무5를 통해 미사일 기술력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을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중국 군사계에 2차 충격을 선사했는데요. 중국 언론 소우는 한국의 고위력 미사일 현무5는 둥펑 26보다 무게가 1.5배 더 나가면서 사거리는 800km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기술력에 있어 한국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자신들의 최신형 탄도미사일 둥평 26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굴욕감을 드러내며 한국이 거짓으로 무기의 스펙을 부풀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선 그랬다고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한국은 그동안 수많은 수출 실적과 실전 사례를 통해 한국 무기의 스펙 카탈로그에는 단 한 글자의 거짓말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왔었습니다. 현무5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중국뿐 아니었는데요. 그동안 한국 무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러시아마저 현무5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우선 현무5가 북한을 노린 무기가 아닐 거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현무5를 개발한 건 북한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들고 있다. 탄두 탑재 중량을 줄이면 현무5는 즉시 중장거리 미사일로 변신이 가능하며 현무5의 미사일과 발사대 크기 역시 기존의 중장거리 미사일들과 유사하다. 사거리가 5,500km를 넘어가는 순간 ICBM으로 분류해야 하며 단순한 탄도 궤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은 미사일 방어를 뚫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결국 현무5가 북한을 겨냥한 거대 벙커버스터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단순해 보이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 제한을 풀어준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며 한국은 북한을 핑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장거리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북한과의 군사동맹으로 한국과 척을 진 러시아도 이젠 한국의 군사력을 경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2, 3위 국가들도 한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한국의 무기체계가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때리고 막는 능력이죠. 중국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덤비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지랖 부리는 중국의 비난에 한국은 현무 시리즈와 함께 도열한 이 미사일들로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국산 방공미사일 청궁2와 LSAM이죠. 이번 퍼레이드에서 현무5와 함께 국산 장거리 고고도 요격 미사일 LSAM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은 올해 5월 개발이 완료된 미사일로 적의 탄도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40에서 7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일 포대에서 항공기 요격과 탄도탄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이번 군사 퍼레이드에서 LSAM의 대항공기 유도탄까지 최초로 공개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순조롭게 구축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했습니다. 땅에서는 청궁2와 LSAM이 바다에는 새로운 이지스함들이 진수되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각과 달리 방어력과 공격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경계하고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의 무기체계가 더욱더 압도적인 힘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서의 한 장면은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한국 방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국군의 두 가지 신무기였습니다. 거대한 현무5 벙커버스터 미사일과 행사장 하늘을 가르며 존재감을 과시한 KF-21의 비행이었습니다. 특히 KF-21의 비행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기동성을 뽐냈기 때문이었죠. 특히 KF-21의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화제가 되었죠.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는 이번 행사에서 KF-21의 기동성 있는 비행을 보고 환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KF-21을 직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행사가 진행되기 일주일 전까지도 KF-21의 등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었다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공중 분열 행사에 동원된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미리 출연한다는 보도가 나갔거나 혹은 리허설 장면에서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최근 한국 공군의 새로운 자존심이 된 KF-21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행사 일주일을 남긴 시점에서 KF-21이 사람들의 카메라에 포착되기 시작해 위풍당당한 등장을 예고했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같이 빌딩 숲을 배경으로 선의 기동을 선보이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의 기동에서의 성능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선의 반경인데요. 이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유턴하는 궤적이 얼마나 작은 반지름으로 회전하느냐를 통해 전투기가 얼마만큼의 기동 성능을 지녔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KF-21은 리허설 영상과 본 행사에서 한결같은 동선의 선의 기동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방향 전환의 수증기 응축 현상의 흰 비행운을 남기며 매우 작은 회전 반경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의 F-22 랩터를 연상했다고 합니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F-22은 현존 전투기 중 최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엔진 분사구 자체가 기계적으로 꺾이면서 엔진이 밀어주는 방향을 억지로 바꾸는 기능인데요. 마치 랩터가 추력 편향 노즐을 사용해 기체에 무리를 줘가면서 선보이는 급기동을 본 것 같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KF-21은 아직까지 엔진을 미국산 라이센스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TVC 기술을 줬을 턱이 없으니 당연히 추력 편향 노즐 같은 것은 안 달려 있습니다. 즉 단순히 기체 자체의 기동 성능과 유체 역학 특성만으로 그만한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KF-21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개발 속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기도 했지만 이런 일을 한국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모습으로 앞으로 그런 의심은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카이 측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정보를 통해 KF-21의 실제 성능이 조금 더 밝혀지게 되다고 하죠. 한 프로그램에서 카이의 KF-21 생산 공장을 방문하는 기획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자막을 통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11분이면 날아간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 공장이 보안 시설인 만큼 방송 자막 역시 카이 본사의 감수를 거쳤을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한 장면으로 많은 것이 추론 가능해져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단 11분이 걸린다는 것으로 가정해봤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속도를 계산해보면 KF-21이 마하 1.8의 속도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F-21은 작년 공개한 실험에서 초음속 돌파를 선보이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초음속 돌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었던 만큼 마하 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한참 더 빠른 마하 1.8, 시속 2200km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공대공 전투 능력까지를 확보한 상황에서 추후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되면 마치 미국의 F-35처럼 새로운 운용 모드가 생길 수 있다는 발언도 카이 측에서 나왔습니다. F-35의 경우 공대공 전투 모드는 스텔스 모드라고 하여 저피탐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무장도 필요한 만큼만 갖추는 기존의 방식을 택합니다. 반면 공대지 전투 모드는 비스트 모드라고 하여 스텔스 성능을 어느 정도 타협하는 대신에 압도적인 엔진 추력을 살려서 어마어마한 양의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KF-21도 공대지 실험이 시작되면 남아도는 엔진 힘을 폭장량으로 활용하는 신규 운용 모드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KF-21은 워낙에 엔진 추력이 남아돌아서
F-16과 같이 출격할 때면 일부러 출력을 낮춰서 속도를 맞춰주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KF-21용 비스트 모드가 만들어지면 상당한 수준의 공대지 폭격 능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기념 행사에서 KF-21의 현재를 보여줌과 동시에 여러 상황을 통해 KF-21의 미래도 각각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 중에서는 이 정도로 개발이 순조로운 국가도 없을 뿐더러 이만큼 비전이 확실한 국가도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라이벌로 지명하고 경쟁하던 튀르키예는 칸 시제기를 겨우 하늘에 띄우기만 했을 뿐 개발 계획도 그 과정도 아무런 신뢰를 얻지 못했고 결국엔 현재 사업 자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항공엔진 수출 허가를 내지 않고 있어 칸의 항공엔진 확보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직접 눈앞에 보여주며 증명하고 있어 KF-21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에 구애를 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필리핀인데요. 이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마찰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슬슬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하면서 국방력 점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본래는 제3세계 국가 중에서도 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국방력을 지닌 나라였지만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한 번에 45조에 달하는 예산을 끌어오는 데에 성공했고 그걸로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화된 필리핀 공군 장비의 선두는 KF-21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필리핀의 군사 전문 매체는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KF-21 블록 1 10대를 제공받는 조건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필리핀 행정부는 카이 임원들과 필리핀 공군의 KF-21 보람의 블록 2 납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 1을 도입한다고 말한 이전의 보도와 상이한 부분이죠. 맥스 디펜스에서 인용한 또 다른 카이 임원의 제안을 참고하면 도입 추후 블록 1의 파생형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제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공대공 성능만을 지닌 KF-21 블록 1을 일단 도입하고 추후 공대지 성능을 부여받을 계획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비스트 모드죠. 여기서 더 나아가 블록 2 사양까지 이어지면 스텔스 성능 역시 완벽해집니다. 한국이 약속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필리핀은 그런 의심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내야 할 돈은 안 내면서 기술만 탐내던 행동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한다면 이들의 의도대로 중국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필리핀의 공군기들과는 달리 KF-21의 항속 거리는 필리핀 전역을 커버하는 수준인데다가 KF-21이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공대공 전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공대지 전투 능력까지 부여받으면 중국은 폭격을 맞을 각오까지 해야만 하죠. 그렇잖아도 필리핀 공군 파일럿들은 그동안 FA-50을 타면서 태국의 그리펜과 미국의 F-22 랩터도 떨어뜨리는 에이스 중의 에이스입니다. 이들과 한국 KF-21의 합작이 중국으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나름 강력한 전투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독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대해 견제구를 많이 던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필리핀의 신뢰는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은 한국 방산의 큰 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2015년 카이가 개발한 국내산 전투기 FA-50 12대 도입이 시작이었었죠. 필리핀은 최근 5년간 한국 방산 수출의 19%를 차지하며 27%의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필리핀에서의 방산한류는 동남아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방산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한국의 방산이 세계에서 인정받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낸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꾸준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현재 세계 군사 강국을 측정하는 통일된 기준은 아직 없지만 의뢰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대 군사 강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풍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국민성을 바탕으로 한 꾸준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땅이 넓기로 유명한데요. 그렇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곳에서 좁은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죠. 흔히 비행기 무덤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폐암 공기들만을 모아두기 위한 저장 시설이었습니다. 미국에는 건조하고 비도 잘 안 내리는 데다 넓기까지 한 사막들이 여러 곳이 있어 비행기 무덤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했는데요. 이런 곳들은 비행기처럼 금속으로 된 물건을 야외에 장기간 방치해도 부식의 염려가 적었습니다. 대표적인 비행기 무덤으로는 바로 모하비 사막에 있는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43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이곳에는 전투기 등 군용기뿐 아니라 민간용 항공기까지 미국이 사들였거나 개발한 거의 모든 종류의 항공기가 모여 있습니다. 폐항공기의 무덤이었던 그곳에서 우리 한국은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폐항공기를 구입하는데 한화로 700억에 달하는 거금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도 놀랍지만 그렇게 산 수십 년 된 고물 비행기의 결과물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폐항공기를 완전히 탈바꿈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버린 고물 비행기를 카이가 어떻게 바꿨는지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가 비행기들의 무덤이 된 건 2차 대전이 끝난 뒤부터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쓸 일이 없게 된 잉여 군용기 처리에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전장을 휩쓸고 다니던 비행기들을 그냥 고철로 만들기에는 아까웠는데요. 그렇다고 만일을 위해 보관하기에도 공간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주목한 것은 서부의 드넓은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였습니다. 모하비 사막은 건조한 데다 연 강수량이 100mm도 안 돼 별도의 건물이나 시설 없이 비행기를 야외에 그대로 방치해도 부식될 우려가 적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사막이다 보니 수천 대의 항공기를 놓아둘 수 있을 만큼 공간도 충분했기에 딱 맞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1946년 봄까지 B-29 폭격기 600여 대와 C-47 수송기 200여 대를 이곳에 옮긴 걸 시작으로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군용기와 민간기를 합해 6,000대가 넘는 비행기가 이곳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비행기 대다수는 세월이 흐르면서 모하비 사막의 모래에 파묻히고 있었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재활용되고 있는 비행기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비행기 자체는 구식이더라도 안에는 여전히 쓸만한 부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품들을 따로 떼어내서 쓰는 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최신 기종을 사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나라들이 이곳에 있는 것들 중 상태가 좋은 것들을 사가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폐항공기가 활용되어 수출될 때마다 미국은 반가울 수밖에 없었죠. 중고라서 처음에는 쌀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지나 보수 등을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기종 자체는 구식이니 헐값이지만 최소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정비는 필수였습니다. 실사용하려면 현대에 맞게 부품들을 싹 다 갈아엎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 아무리 비가 안 내리는 사막이라 해도 야외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니 외적으로 보수도 필수였는데요.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미국이 실질적으로 폐항공기로 버는 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부품 등이 단종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품들을 사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부품들을 알아보려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싸게 사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었죠. 하지만 당장에 돈이 들어가는 것만을 생각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데이비스 몬탄 기지 같은 비행기 무덤들을 여러 군데 확보해 중고항공기 장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카이만큼은 그곳에서 폐비행기를 사고도 손해보지 않았죠. 오히려 고물들로 상상 이상의 대박을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 물론 단순히 그곳에서 폐비행기를 잘 골라 사가기만 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죠. 그걸로 마개조를 해 미국도 놀랄 만큼의 성능 향상에 성공한 보기 드문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카이가 비행기 무덤으로 유명한 데이비스 몬탄 기지까지 가 폐비행기를 사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90년대에 당시 한화로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해상 초계기 P3C를 8대 도입했습니다. 당시 도입된 기체들은 일부 장비가 탑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들 장비의 탑재에 들어간 예산까지 고려하면 실제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들여온 P3C만으로 해상 초계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듯이 겨우 비행기 8대만 갖고 서해와 남해, 동해 이 3면을 모두 샅샅이 감시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P3C를 추가로 도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곧바로 난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우리나라에 8대를 준 걸 마지막으로 P3C 생산 라인을 폐쇄했기에 다른 기종을 찾아봐야 했죠. 문제는 6,800억 원도 비싸다고 일부 장비가 없는 채로 들여왔는데 단종이 안 된 다른 기종들은 그보다도 훨씬 비쌀 거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또 97년에 IMF 금융위기를 맞았던 것까지 생각하면 다른 새 기체를 사들인다는 것은 비난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새 기체를 사는 대신 퇴역한 기체를 재활용해서 사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를 위해 카이에서 데이비스 몬탄 기지에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데이비스 몬탄 기지를 찾은 카이 직원들은 우리 군이 도입했던 P3C보다도 구형인 P3B를 눈여겨봤습니다. 당시 데이비스 몬탄에 보관돼 있던 P3B는 미 해군에서 평균 25년 동안 1만 5천 시간 이상을 운용하고 퇴역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중 9대를 카이 측에서 하나로 700억에 샀습니다. P3B가 P3C보다 구형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지만 우리가 P3C를 도입했을 때 비용의 10분의 1에 가까운 헐값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미군으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죠. 아무도 안 사가는 고물 비행기를 9대나 사가겠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 한 대는 나머지 8대의 개조를 위한 부품으로 갖고 온 거였죠. 카이는 8대는 완전 분해 후 주요 구조재를 보강 재조립했습니다. 나머지 한 대에서 뜯어낸 부품들을 가져다 필요한 데 넣는 형식으로 말 그대로 기체를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그 결과 구형이었던 P3B 8대는 P3C와 같은 수준을 넘어 그보다도 개량된 형태로 새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대에는 P3CK라는 이름을 붙여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전에 도입했던 P3C들도 P3CK와 동일한 사양으로 개량하면서 대한민국 해군은 16대의 P3CK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700억을 갖고 일주하고도 수천억 원의 돈을 쓴 것과 맞먹는 대박 효과를 거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고철 덩어리들을 갖다가 재활용한 거라 할 수 있는 P3CK가 P3C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갖게 되었다 평가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개조 과정에서 기존 P3C의 최종 형태인 P3C 업데이트 3보다 현대화된 장비들이 대거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임무 컴퓨터만 해도 P3C 업데이트 3에서 썼던 것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10배 이상 빠른데요. 레이더 역시 이스라엘 IAI사가 만든 항공기용 대수상 탐색용 펄스 레이더로 최대 탐지 거리가 약 370km고 구형 레이더들과 달리 한 목표를 추적하면서 다른 목표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장착된 무기체계 역시 기존 P3C에 비해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제 미사일만 아니라 국산 SSM-700K 해성도 탑재할 수 있고 하푼 등 대한 무장뿐 아니라 대지 공격 수단인 AGM-65EF 매버릭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산 경어뢰인 청상어를 비롯해 폭뢰도 이전 P3C와 달리 국산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P3B를 P3CK로 개조하는 것을 통해 단순 생산 및 개조 비용 혹은 구매 비용만 아꼈을 뿐 아니라 다른 국내 무기 제조사들에게도 이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성능에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가치를 창출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3CK 개발은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업이 적은 돈을 들이고도 성능이 좋은 무기를 얼마든지 만듦과 동시에 기존 구형 무기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P3CK를 통해 원래대로였다면 최소 수천억, 최대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갔을지도 몰랐을 돈을 아껴서 다른 곳들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으니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완벽한 재활용으로 얻었던 성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할 경우 대거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주포는 풍익입니다. 풍익 또한 P3CK가 그랬던 것처럼 원래대로라면 버려야 했을지도 모를 구식 견인포를 군용 트럭에다 결합해 재활용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한국의 지혜와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3CK는 구형 기체를 재활용해서 만들었다는 태생적 한계에 따른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비록 완전히 뜯어고치면서까지 구조재를 보강하고 재조립했다고는 하지만 바탕이 된 P3B 자체가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제작되었던 기체들이라 P3CK로 개조된 이후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60년 가까이 되어가니 노후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P3CK로 개조된 P3C 8대도 95년부터 도입되었으니 내년이면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기체들도 있습니다. 미군이 P3B를 평균 25년간 운용하고 퇴역시켰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오랜 기간 운용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퇴역해버렸던 고철 기체들을 현역으로 계속 굴릴 수 있게 한 카이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한국 방산의 상승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 달려온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성과 이룰 수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